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본 강의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 수업 시간이 우리 그 해가 바뀌고 1월 달은 이제 오후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이제 시간상 1월 1일은 쉬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는 오후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래 헌법이 처음에 이제 헌법총론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맨 뒤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조금 보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끝낸 다음에 총론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헌법재판소 파트를 모르면은 그 헌법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그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일단 헌법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총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헌법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강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헌법재판소부터 먼저 정리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법무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법학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 공부를 하다가 상당히 그 막히는 부분도 많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헌법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감을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 공부를 하실 때 순수하게 헌법이라는 하나의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헌법 과목이 아니라 그냥 종합법입니다. 종합법.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헌법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준비하는 이 헌법 이 과목의 특성은 헌법이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법, 민법, 뭐 상법, 뭐 세법, 뭐 모든 법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헌재 결정문의 내용이 모든 법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한 헌법 공부는 헌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거의 종합법이다.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자, 헌법책을 맨 앞에 보면은 뭐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형식적 효력이 뭐 최고법이고 조문도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뭐 추상적으로 돼 있다. 뭐 개방성, 추상성, 뭐 미완성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교재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헌법 과목의 어떤 추상적이라는 내용은 그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게 종합법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판례를 볼 때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다른 어떤 실제법 공부하는 거와 동일하게 어떤 판례를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수박 그달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판례를 중요한 판례를 10번, 20번 읽어가지고 완전 달달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게 헌법은 없어요. 어떤 판례가 있다 그러면은 판례 결론 그리고 판례 결론에 이르는 대략적인 어떤 근거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번, 20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봐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꿰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헌법 과목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민법이나 다른 그 뭐 형법이나 다른 실제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만약에 내가 수없이 많은 판례를 봐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론이 정립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2026년에 새로운 판례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으로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전혀 판례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막 강사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기존의 원리로 다 풀면은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새로운 판례가 나온다 해봤자 기존 원리의 어떤 연장선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새로운 판례만 몇 개 그냥 좀 기존의 어떤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헌법은 이게 아니에요. 헌법은 제가 좀 전에 했듯이 종합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종합법이다 보니까 모든 판례가 그냥 따로 놉니다. 따로. 그러니까 판례들이 플러스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 뭐 공부했다 하더라도 2026년 새로운 판례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완전히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20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판례 모르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판례 하나를 끝도 없이 주워 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례들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죠. 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요원은 어때요? 출제요원은 이런 부분도 출제를 해요. 시험 지문에.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을 읽으면은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다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수험생들의 문제점입니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헌법이 좀 어렵다고 하는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교재상으로는 이게 최고법이고 뭐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추상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공부를 할 때는 자 이런 그 헌법 과목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험 헌법으로서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똥 싸다 좀 만 느낌 좀 확실하게 지금 손에 꽉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걸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판례를 설명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은 기억하기 좋게 전혀 관련 없는 걸 갖다 붙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 보고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또 잊혀진단 말이에요. 잊혀지고 나서 나중에 또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 진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알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이 20문제가 나오잖아요. 20문제 나오는데 자, 20문제가 자, 이제 분야별로 봤을 때는 헌법 총론 부분이 있고요.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파트가 있고 통치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치구조. 자,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법무사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 20문제 나올 때는 한 6, 7, 7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20문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자, 이런 판례들이 계속 추가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어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이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헌재 결정문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은 총론 부분은 한 3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3문제 정도가 이 기본권 파트로 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 쪽이 조금 더 우리 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분야별로 이해하는 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헌법 조문 몇 개 조문 안 되지만 헌법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말고 법률도 있어요. 법률도.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국적법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법률들도 있어요. 근데 이 법률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종합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법률도 가끔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 일단 조문은 무조건 나옵니다. 조문은 한 문제가 됐든 6문제가 됐든 일단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보통 이제 헌재 판례라고 하기도 하고 헌재 결정문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헌재 결정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 이거죠. 자, 우리 시험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문 아니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 헌재 결정문은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제가 판례가 자, 다른 과목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민법이나 다른 뭐 형법이나 다른 과목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헌법 판례는 양이 계속 불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 결론 부분 있죠. 결론 부분. 그러니까 어떤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자, 위반되면 뭐 위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위반되지 않으면 합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결론 부분 있죠. 결론 부분. 자, 제가 강의 도중에 합헌인 부분은 요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합헌 요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느냐. 자, 요거 묻는 문제. 자, 요거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헌재 결정문 중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블라블라블라 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말이 쉽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이 다른 과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하면은 자,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묻는 문제는 위헌인 것만 암기, 헌법에 위반되는 것만 암기, 요것만 암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암기하려면 이거냐를 묻는 문제인데 이걸 암기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 합헌결정례는 합헌인 부분은 위헌인가하고 헷갈리는 것만, 이건지 헷갈리는 부분만 좀 유념해서 보시고 합헌결정례는 구체적으로 결론을 암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걸 좀 강조할 텐데 제 교재에 있는 이 헌재 결정문 있잖아요. 제 교재에 있는 헌재 결정문은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책 중에 아마 숫자가 제일 작아요. 가장 제가 분량을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양이 많아 보여도요. 글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이 그렇게 다른 책에 비해서는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법무사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양을 좀 줄여놓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묻는 문제는 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만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 법원행시 있잖아요. 법원행시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제 법행위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아졌지만 예전에 법원행시에 출제했던 그 기출 문제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자, 법원행시하고 그 다음에 법원 국업 시험 문제 있죠. 법원 국업 시험 문제, 이게 법원에서 시행하는 헌법 문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출제됐던 지문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요 내용에서 말이죠. 요 법원 행시에서 이런 걸 물었으니까 법원 국업에 이게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법무사 시험에서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유념해서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헌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결론 부분에서 자, 합헌이냐 위헌이냐 관련해서는 위헌인 것만 암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 주로 다른 시험에서 자주 다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 조문 있잖아요.
자, 헌법 조문은 이거는 조문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130개밖에 안 되니까 자, 이거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시험 칠 때까지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안 되면은 헌법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헌법 공부할 때 다른 과목처럼 민법이나 형법 공부하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거는 요것뿐이에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딱 요 헌법 조문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조문이 140개밖에 안 되니까 좀 이거 위에는 다 좀 황당한 거예요. 예?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조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헌법 강의 진행 중에는 적어도 내가 헌법 공부를 내가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한 2주 정도 만에 내가 끝내겠다라고 각오를 하셨다면 그 2주 정도에는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두 문자 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민법 조문 같은 경우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헌법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느냐까지 물어보는 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나올 때는. 근데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별로 출제가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작년이 될 텐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요. 2025년도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많이 나올 때는 한 대여섯 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좀 바뀌는데 2025년도에서 별로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서는 좀 심하게 나왔어요. 심하게 나오다가 2025년도에는 조금 덜하게 나왔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헌법 공부할 때 제일 우리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헌법 조문하고 뭡니까? 위헌 결정례. 예? 요것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반복해 가지고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하면은요. 자, 우리 헌법 조문에 헌법 시험 문제 자, 20문제 중에 목표가 15개 문제입니다. 15개. 15개 맞으면은 다른 과목을 메꿔줄 수 있거든요. 15개 목표인데 한 5개 정도 틀린단 말이에요. 5개 정도 틀리는 걸 감안하고 적어도 15개 최소한 12개 이상은 나와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2개 이상 나오려면 최소한도가 바로 요거와 이거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 하면 그래도 한 반타작 이상 정도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법률에 관련된 부분. 각종 법률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는 되거든요. 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법이라는 어떤 단행법 하나만 갖고도 뭐 한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 헌법은 이 개개 부속 법률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어느 천년에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접근 방식은 이 법률 접근 방식은 이거 접근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던 것들 특히 2026년도 법원 구급 시험 앞으로 볼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법원 구급에 출제했던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발췌독만 하는 거죠. 발췌독만. 다 안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재상으로 우리가 교재를 볼 때 이렇게 교재를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그냥 달달달 해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진도가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약을 조절하시면서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별표를 이렇게 쳐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건 별로 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 보면 끝이에요. 이번에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그냥 이래도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거는 이래도 가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요거 우리 헌법 기본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서는 더 이상 헌법 기본서 볼 시간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객관식 문제집 풀어야 되고 다른 과목이 양이 많기 때문에 헌법 과목에서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2026년도를 목표로 했다면은 지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요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여기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체크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래독 쭉 하면 더 이상 볼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가 바뀌고 객관식 문제 푸시다가 기본서도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까 할 때는 지금 우리 제 강의 들으면서 체크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체크해 놓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체크해 놓은 부분만. 다 꼼꼼하게 볼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양에 대한 감각, 그다음에 헌법 과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좀 완벽주의자가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그 좌절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뭐 딱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헌법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새로운 판례 2025년 새로운 판례 나오면은 또 이것도 완전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판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헌법 과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니까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여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거 제도에 관련해서 뭐 다수 대표제가 어떻고 뭐 소수 대표제가 어떻고 뭐 대통령제는 어떻고 의원 내각제는 어떻고 하는 게 이게 옛날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 헌재 결정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어디에서 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대통령제, 뭐 선거제도, 뭐 정당제도 같은 이론적인 부분을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법무사 시험에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 출제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 이거 출제를 안 하냐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출제했다가는 출제 오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학자들이 반대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출제 오류가 돼버려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출제 오류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고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 오류는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하면 요 판례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거를 출제위원이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풀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러다가 출제 오류가 된 경우가 있었죠. 법원 행시에도 있었고 자 그런 데서 출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딱 봐도 그냥 외국 이야기 나오고 뭐 무슨 제도의 뭐 의의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출제되냐 하면은 헌재 결정문 내용에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원용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 헌재 결정문을 보면 뭐 헌법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차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정문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론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꽈락제도가 있잖아요. 꽈락제도. 그래서 이제 4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꽈락이 되는데 그럼 다른 과목 아무리 잘 쳐도 합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헌법 2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꽈락을 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하고 상법하고 같이 칩니다. 헌법과 상법하고. 그래서 헌법하고 상법하고 합쳐가지고 50문제잖아요. 상법이 30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하고 상법하고 합쳐서 40점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에 전부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헌법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예를 들어서 20문제 맞추면은 명과랑 하는 거죠. 예? 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헌법 과목 공부 이 등한히 하다 보면은 이거 완전히 반에 반타작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치면은 이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물에 물 탄 느낌이지만 그래도 하면 점수는 올라요. 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점수는 오르거든요. 나는 못 느껴도. 근데 이게 무슨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내가 아예 그냥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점수 진짜 내려갑니다. 헌법 조문도 전부 헷갈려 가지고 뭐 세 못 치고 이런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점 밑으로 10개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 상법 어렵게 나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진짜 꽈락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과목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조문 계속 반복, 그 다음에 유형 결정례. 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두 개를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10개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 헤엄치는 느낌이지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래도 15개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개 더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17개, 18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법원 행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감도 좀 따라줘야 되고 말이죠. 시험 당일날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헌법 과목이 그런 거예요. 헌법 과목이. 그러니까 이게 손에 확 잡히는 그런 느낌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간에 스톱을 해버리면 아예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 배분을 하세요. 시간 배분을. 어떤 과목에 뭐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과목 했을 때는 딱 시간을 정하면은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은 집중해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법무사 공부하시다 보면 뭐 가족관계 등록법 아예 막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민법 한 문제나 헌법 한 문제나 가등법 한 문제나 한 문제 중요 점수 똑같아요. 한 문제 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과목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진도는 여기 그 700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700페이지 헌법재판소. 그래서 700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맨 뒤에 있는 걸 우리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해야 앞에 있는 헌재결정문도 볼 수 있다. 제가 그런 어떤 생각하에서 요거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경찰청장이 탄핵 결정이 통과됐죠. 어제 뉴스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탄핵된 사람이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그럼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경찰청장이 계엄과 관련해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걸 막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업무를 지장을 초래하게끔 이런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어떻게 됐어요? 탄핵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다른 뭐 헌법 이론 이런 게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경찰청장이 탄핵 대상이 돼 요거 하나. 예? 경찰청장을 탄핵할 수 있어? 라는 요 질문에 하나의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뉴스에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탄핵됐다는 게 나왔으니까 경찰청장은 탄핵 대상이 된다. 이거 틀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뉴스를 봤다면 당연히 맞추겠죠. 근데 틀린 사람 있어요. 예? 경찰청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거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시험 이 헌법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멘붕이 돼 갖고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하다 보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쉬운 문제잖아요. 자, 그거 하나.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경찰청장은 탄핵 대상이 되잖아요. 어제 뉴스에서 봤으니까. 자, 그러면 경찰청장이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헌법 규정에 경찰청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있어 했을 때, 자, 이거 안 하면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답은 뭐겠어요? 확인해 보면 돼요. 헌법 조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헌법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법률에 있거든요. 자, 헌법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경찰청장이 탄핵 대상이 돼 이렇게 물으면 쉽잖아요. 이건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 헌법에 있어? 이렇게 물어버리면
자, 이게 지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이게 헌법에 있느냐, 법률에 있는 거냐, 아니면 아예 없는 거냐, 예? 이렇게 묻게 되니까 같은 조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알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민법 조문에 있는 거 알면 그만이지만 헌법 조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까 우리가 헌법 조문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조문의 내용을 내가 숙지를 안 했으면은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지? 이게 법률에 있었던 건가? 헌법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 결정문에 나왔던 건가? 이게 헷갈려 가지고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어제 뉴스 나온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뭐 헌재 결정문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뭐 위헌 위법인 어떤 계엄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는 것이 이거 위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헌재에서 하는 일이. 이게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어제 우리 헌재 결정문 나온 거 탄핵이라는 게 있어요. 탄핵제도.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헌재에서 하는 게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소원. 이 소원이 뭐냐라는 거죠.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요거 우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헌재 그 관할이에요. 관할이고, 그 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자,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요거 심판하는 것도 헌재 관할에 속합니다. 헌재 관할. 그 다음에 자, 이런 제도도 있어요. 자, 권한 쟁의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관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거 두 개는 여기다 적고 요거 세 개는 왜 여기다 적었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탄핵은 아마 그 해 바뀌고 1월 달에 진도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돼야 진도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빠르면 내일 할 수 있고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이거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다 지금 적은 겁니다. 자, 탄핵은 어떤 건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자, 우리가 고위직 공무원들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제도. 그다음 위헌정당,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게 정부가 이게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통합진보당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한번 해산된 거 있죠.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위헌정당으로 하나 그 해산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전부 다 상실돼 버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고요. 대략은 아시죠? 대략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군한쟁의 심판, 이거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기관 간에 예를 들어서 국회와 정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상호 간에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이런 거요. 자,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와 관악구 이렇게. 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서울특별시와 관악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그다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게 서로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하고 다툴 수가 있어요. 주로 돈 되는 거는 내 권한이라고 그러고요. 돈 나가는 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투거든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요때 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심판이라 하느냐면 권한쟁의 심판. 자, 요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자, 우리 요 나온 김에 잠깐 하나 더 듣고 가세요. 나중에 뒤가 또 나오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안에 보면은요, 서울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특별시를 보면은 서울시 의회가 있죠. 그리고 시장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 서울시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있는데 이 의회와 이 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지방자치단체 안에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 이걸 지방자치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요 기관 상호 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지방장하고 뭐 싸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툴 때 요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돼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근데 행정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관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기관 소송이라고. 그러면 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닙니다. 요거는 법원이잖아요. 이게 행정소송이니까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했던 겁니다. 자, 기관 소송은 헌재 관할이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 관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걸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요 헌재 결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헌재 결정문의 90%가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온다. 90%가.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헌법재판소 파트를 보면 제 기본서에 맨 뒤쪽에 나오는 헌법재판소 파트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재판소 총론 부분이 있고요. 헌법재판소 어떤 조직에 관련된 내용, 헌재 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이런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요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맨 뒤에 권한쟁의 심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은 요 탄핵하고 위헌정당에서는요 앞쪽에 나가 있어요. 앞쪽에 교재 앞쪽에 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정당제도와 관련해서 헌법 총론에 나와 있고, 탄핵은 통치구조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쪽에서 볼 거고, 자, 오늘은 요거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뭐냐 하면은요, 자, 제가 매 시간마다 여기 칠판에다가 써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형식적 효력을 생각해 봤을 때 법규범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규범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죠. 법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헌법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 시간에 헌법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합법을 지금 하는 겁니다. 헌법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돼요.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헌법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 공부하고는 관련 없다. 우리 시험 공부는 헌법 공부가 아니라 종합법 공부다. 제가 첫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법규범 전체가 다 시험범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고법은 뭡니까? 행정교육 최고법이 헌법. 이게 최고법이란 말이에요. 행정교육이. 가장 강력한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형법, 민사집행법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보다 하위인 법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법률.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 시간에는 법하면은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헌법 시간에는. 자, 민법 시간에는 법하면 당연히 법률 대부분 다 법률이죠. 근데 헌법 시간에는 법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이게 쭉 한꺼번에 다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구분돼야 되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보다 더 하위인 법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이라고 해요. 자, 명령. 앞으로 이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통령령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뭐 무슨 법 시행령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규칙은 뭐냐 하면 자, 지금 이거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또 누가 그 게시판에 질문 올리고 하셨던 분 있었어요. 자, 이 규칙은 뭐냐 하면 제가 명령 규칙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헌법 조문 보시라 그랬죠. 꼭 한번 전체적으로 헌법 조문 쭉 한번 읽어 보세요. 헌법 조문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민법 조문은 초등학생 읽으면 전혀 안 되지만 우리 헌법 조문은 누구든 읽을 수 있는, 예? 우리가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헌법 조문을 읽다 보면 헌법재판소 뭐 내부 규율에 관련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에도 있고요. 예? 국회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뭐 대법원 규칙 제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뭐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해서 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명령과 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규범의 형태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조례. 시의회에서 조례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는 서울시 조례는 어디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서울시 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법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적어도 서울시 안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 의회가 만든 조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 조례보다 하위인 규칙 제정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거든요. 그럼 이 규칙은 뭐고 이 규칙은 뭐냐? 일단 다른 거예요. 다 말을 붙여놨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방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안에만 원칙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자, 요거 법무사 기출 문제. 자, 법무사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자, 법무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지방의회에서 자, 다음 중 지방의회에서 뭐 권한 중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규칙은 장이 만드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쪽에 그 총론 부분에서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위헌법률 심판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법규범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규범의 효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자, 이게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규칙이고 그 다음에 조례고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법, 하위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하면 안 되겠죠. 이게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면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대해서 너 왜 내가 규정한 것보다 다르게 해놨어? 너 이거 무효야.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하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느냐를 심사하는 그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제가 법규범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걸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규범통제. 자, 상위법이 하위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면은 상위법에서 하위법을 무효화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규범통제로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규범 통제 하나의 유형 중에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요 제도를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이게 법률을 심판한다는 거죠. 헌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 이걸 재판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불러요. 재판의 전제성.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야간반 강의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야간반하고 주간반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강의를 뭐 2번 하는 거니까 이제 합쳐버렸는데 야간반 같은 경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법률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 법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다투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법률을 그러면 들고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자, 이 법률 이거 좀 잘못됐어요. 이거 악법입니다.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줍니다. 헌재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이 법률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라고 가정하면은요. 그럼 세금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 하면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즉 재판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면 재판도 없이 그냥 법률 들고 가가지고 이거 좀 심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전제로 해서만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재판의 진실성이라고 하고요. 요건 다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갑이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자, 요 A를 하지 말기 을이라고 할게요. 이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자, A라는 법률 조항이 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어떻게 하냐면 자,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라고 해가지고요. 법원에다가 헌재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재판 진행 중인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해요. 위헌 제청 신청. 자, 위헌인지 여부를 자, 제청 해달라고. 자, 제청이라는 것은 헌재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 받아준다면 요 헌재에다가 뭘 하느냐? 헌재에다가 자, 위헌 제청을 하게 됩니다. 위헌 제청을. 그러면 헌재는 이제 위헌 제청을 하면은 요 헌재 입장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가지고 헌법이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좀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은 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중에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위헌 제청을 했을 때 재판은 정지가 돼요. 재판은 진행을 안 합니다. 재판은 정지시켜 놓고 자, 여기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 가지고 제가 합헌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위헌이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오든 합헌 결정이 나오든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정지시킨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략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재청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청을 해주면 헌재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요 재청 신청을 법무사가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법무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위헌 재청 신청서 제가 써봤습니다. 법원 제출해봤어요. 어떤 의뢰인이 1심에서 지고 말이요,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러 온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1심에 그때 다 져버렸어요. 1심, 2심 다 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제 법무사 찾아온 거예요.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와가지고 재판을 좀 연기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재판이 확정되지 않도록 시간을 좀 이렇게 질질 끌어달라는 게 의뢰인의 요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위헌 재청 신청하면은 재판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헌 재청 신청 해본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헌법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1차만 통과하면 되고 법무사 시험 2차 공부할 때는 헌법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법무사 일하면서 헌법이 별로 쓸모도 없으니까 말이죠. 1차 통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랬었거든요. 강의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법무사는 아는 만큼 돈을 벌어요. 아는 만큼. 다 재산이 나중에 다 돈이 됩니다. 뭐든. 예? 우리가 법무사 왜 집단 등기 하면은 큰 돈을 번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집단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뭘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내한테 사건이 들어와도요, 내가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저도 제가 헌법 강의하면서 여기 나오는 헌재 결정문들 활용해가지고 행정소송 하면서 그 소장에 써먹기도 하고, 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좀 공부에 의의를 두셔야 그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헌법은 1차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게 다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지금 위헌 재청 신청이 법무사가 해도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위헌 재청은 어때요? 위헌 재청은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가 하는 겁니까?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우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법무사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원, 검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무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위헌 법률 심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자 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자, 이거 찍어버렸는데, 자,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헌법소원.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이 헌법소원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도 일단 듣고 가세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 이 소원은 헌법소원이라 할 때는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자, 이거 헌법재판소법을 말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그 다음에 또 다른 헌법소원 뭐가 있냐면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68조 2항의 헌법소원. 이거는 뭐냐면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 제가 강의 중에 68조 1항 헌법소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헌법소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헌법소원 하게 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데 요거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자,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일단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헌법소원, 협의라고 할 수도 있죠. 협의 좁은 의미.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권리구제헌법소원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8조 2항 헌법소원 혹은 규범통제헌법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하고 지금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규범통제헌법소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내가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 갖고 말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여러 가지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볼 텐데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거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68조 2항의 이 헌법소원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68조 2항의 규범통제헌법소원은 뭐냐 하면 자 아까 여기 위헌재청 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이거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자 요 위헌재청 신청을 했을 때 이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 자, 이 재판의 전제성이나 뭐 법률이나 요건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데, 자 이렇게 위헌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기각, 각하. 자 이거 기각, 각하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같은 의미로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 대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제가 억울합니다 하고 누가 왔는데, 자 억울합니다 하고 왔는데,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다른 데로 가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억울한지 안 한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개그맨 부부가 말이요, 부부 싸움을 막 심하게 했나 봐요.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혼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 하자 이러면서 말이죠. 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패널들 나와가지고 잡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잡담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혼하자 하면서 둘이서 이제 간 거예요. 그 어디로 갔냐? 경찰서로 간 거예요.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관이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부부인데 이혼하러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황당해하면서 말이에요. 이혼하는 거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법원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둘이서 말이죠. 부부가 서로 무식한 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무식한 게 거기서 막 황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싸움이 그냥 해소됐다. 뭐 이런 걸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처럼 장소를 뭐 엉뚱한 데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심판하는 게 아닌데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거를 각하라고 해요. 각하.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제가 헌법소원할 때 굉장히 강조드릴 부분이에요. 자, 각하 이거는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다툼의 대상 있잖아요. 다투는 거.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라고 지금 다투고자 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안이라고 해요. 본안이라고 하거든요. 본안. 자, 각하를 하게 되면 본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본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려보내는 게 각하고, 자,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안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받아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다투고자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볼게 해가지고 들여다 봤단 말이죠. 들여다 보니까 네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한테 억울할 게 없어, 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게 기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헌법소원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기각이나 각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위헌재청 신청을 했는데, 자, 법원 입장에서 요 기각이나 각하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지금 악법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악법 때문에 내 재판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헌인지 좀 심판해달라고 지금 법원에다가 재청 신청을 했더니 이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억울하게 그러면 재판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진행하면
갑이 어떻게 돼요? 패소할 수도 있잖아, 그죠? 패소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법원에서 위헌재신청 기각했을 때 이 법률 있죠. A 법률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헌재로 갑니다. 헌재로. 자, 어떤 법률을 들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아까도 했지만 이 법률이 악법입니다 해가지고 헌재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위헌재청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기각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헌재에다 가가지고 내 법률이 내가 이 법률을 봤더니 이거 위헌인지 모르니까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헌법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법소원. 근데 이 헌법소원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68조 2항은 헌법 아닙니다. 헌법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에요. 헌법재판소법. 맨 뒤에 나오는 헌법재판소법 법률에 있는 겁니다. 68조에 물론 헌법에도 헌법소원 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있는 헌법소원 이렇게 해가지고 68조 2항 헌법소원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규범통제 헌법소원. 자, 이렇게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요. 자, 이 헌재에서 이제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는데, 자, 아까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자, 위헌재청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아까 재판을 정지시킨다 그랬잖아요. 재판 정지시키고 헌재 결정을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위헌재청 신청했는데 법원이 못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재판을 정지할까요? 안 하겠죠. 법원은 그냥 재판 진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해버리니까 자 이게 이 재판이 확정돼 버릴 수 있다 이거죠. 확정. 자, 이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재판 확정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게 없을 때 확정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 예외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재심이라고 합니다. 재심. 그래서 이제 확정이 돼 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만약 헌재에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위헌 결정. 이 법률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위헌적인 법률에 기해서 확정 판결이 나온 셈이 돼 버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요 헌재에다가 헌법소원 제기한 요 사람은요, 요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다시 확정 판결 다시 심판해 달라 해가지고 다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심으로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재심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데 보면은 재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자, 상식적인 이야기 잠깐 한번 하고 가면 우리가 법원의 재판이라는 게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이제 본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판결로 하고요. 절차적인 사항이라든지 좀 부수적인 거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우리가 다투려고 할 때 정상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자, 1심 법원에 대해서 2심 법원에다가 항소 이렇게 하죠. 항소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2심 법원에 또 대법원으로 가는 거를 상고 이렇게 합니다. 상고. 그다음에 이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라고 해요. 항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투게 되고요. 또 이거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재항고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재항고 다투. 근데 대법원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항소를 안 한다든지 해버리면 이거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다투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못 다투게 되죠. 이건 이제 항고 이게 지금 확정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확정되는 걸 뒤집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심. 물론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확정 판결을 뒤집는 방법에 재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확정 판결 나오면 요거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하고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뭔가 이게 지금 결정문이 뭐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절차적인 걸 또 출제하기도 하고 지금 법무사 시험에 나오는 걸 예를 들면
이 재판 정지와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재판 정지. 여기 정지시켰다 하더라도 이 종국 판결 마지막 이 판결을 못 하거든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법무사심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청 신청이라고 하고 이걸 재청이라는데 이것도 다 출제됐어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68조 2항헌법 소원 제기한 상태에서 여기 법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 나중에 재심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법원 행시나 다른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요 절차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좀 알고 계시고 아직 이 책 진도를 안 나갔는데 요 정도 기본 개념만 잡아도 됩니다. 잡고 조금 쉬었다가 68조 1항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